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연일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자치단체가 독도의 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한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종합교 해설서는 독도와 관련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와바타 일본 문부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왜 독도를 명기하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와바타 일본 문부상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논평과 일본 대사 소환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을 만나셨어요. 네. 외국인을 만났는데 왜 독도는 한국 땅이야? 라고 물으면 뭔가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 논리적이고 안 논리적이고 무조건 우리 땅이 그걸 그럼 서울이 너희 땅이가 하는데 서울 우리 땅 아니에요? 미친 거지. 서울 외국인 땅이에요 하면. 독도가 한국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 기록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되어 있고 계속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 거라고. 예. 지금 당장은 없는데 자료를 좀 공부를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계 표시된 지도가 정말 잘못됐어요. 진짜 싹 다 고쳐야 돼. 아, 이놈들 안 되겠네. 이거 싹 고쳐야 되는데. 저 지리적이나 역사적은 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교육받을 때도 우리나라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기 전에 알아야 할 6가지. 안녕하세요. 미디어 몽구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시민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은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일본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단체, 고위급 공무원, 그리고 최근 교과서 개정까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우리들도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북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국제적인 홍보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독도법률 전문가이신 정재민 판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네, 판사님. 네. 판사님은 어떻게 독도 법률 자문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독도 인 더 헤이그라는 소설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도 문제로 RCA에 가는 가상의 상황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최근에 외교부 간부께서 보시고 또 외교부 장관께 또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셨고 외교부 장관께서도 읽으시고 저를 한번 외교부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서로 좀 좋은 생각을 교환하면서 좀 더 뭔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외교통상부가 저를 외교통상부 독도 법률 자문관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결국 그 소설 때문에 독도 법률 자문관이 되셨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판사님께 독도에 관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판사님. 네. 그 일본은 최근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본이 어떤 전략으로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뺏으려면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무력을 사용해서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뭐 일본이 과거 2차 대전도 치르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면 계속해서 그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또 국제 분쟁화 시켜서 계속 이렇게 유엔의 개입을 유도하고 결국에는 ICJ에서 재판까지 끌어내서 그렇게 뺏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어떻게든 어떤 뭐 외교적인 경위를 통해서든 유엔 안보리가 이 사건의 이 독도 문제에 개입을 하게 만들고 유엔 안보리가 일단 개입을 하게 되면 유엔 헌장 36조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영국과 알바니아의 간의 사건이나 또 그리스 터키 간의 사건에서와 같이 유엔 안보리가 이들 나라에게 영토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유엔 안보리에 상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일단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 상정되면 유엔 안보리는 ICJ에서 해결하라고 그 권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도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제 안 가도 되는 거 아닌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당사국이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떤 외교적인 환경 때문에 이 돌발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갑자기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안보리가 한국과 일본에게 ICJ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ICJ에 가라는 그런 권고 결정을 내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엔 회원국이고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데 유엔 안보리가 ICJ에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 ICJ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박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외교적인 압박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가 ICJ에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예.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불리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재판을 회부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근거가 강해도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 불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재판을 가면 조금이라도 질 가능성이 있으면 불리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질 가능성이 또 적지 않은 것은 일단 일단 ICJ 소장이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이 이번에 또 재선이 됐는데요. 일단 한번 ICJ 재판관이 되면 9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오하다 히사시 재판관은 또 이제 9년을 하게 될 거고요. 오하다 히사시 재판관 전에 계셨던 분은 27년 동안 그 ICJ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은 그 해양법 재판소도 마찬가지고 ICJ도 마찬가지고 옛날 PCIJ 그 ICJ 전신인 PCIJ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국제재판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배출해 왔고 그런 전통 때문에 국제법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하는 사람도 많고 연구 그 인프라도 좋고 또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없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어떻게든 소송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소송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일본은 지금 또 호주와 어떤 ICJ에서 소송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국제소송을 한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차례도 소송 경험이 없습니다. 소송 경험이 있는 쪽과 한 번도 없는 쪽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굉장히 불리한 소송 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 소송을 뛰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그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뭐 명실공히 국제 법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PCIJ 실제로 뭐 ICJ가 그 만들어진 건 1940년대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PCIJ까지 다 이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이 나도 안 지키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내 재판하고는 다르게 국내 재판의 경우에는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어떤 집행관이 와서 집행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국제재판의 경우에는 물론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이 뭘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곧바로 어떤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그 강제로 그 재판 결과대로 이행을 시키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그래도 수십 건에 거의 뭐 100건이 넘는 정도의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 재판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그 나라들이 서로 조약을 체결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런 그 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재판 전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설사 우리가 지더라도 재판에 승복하겠다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국제사법재판소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의 위반이고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의 위신이 굉장히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정도 그런 면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독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실효적 지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실효적 지배, 국제법에서 흔히 쓰는 실효적 지배는 사실 실효적 지배라는 그 용어가 좀 그 시시때때로 좀 다르게 쓰이는 면도 있고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법 판례나 뭐 중재 결정문에서 이제 형성된 법리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권을 한 나라가 그 땅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면
그 땅의 소유권이, 그 땅의 영유권이 그 나라에 있다라고 봐주는 그런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적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가 그거를 그 나라가 점유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는 거고요. 지속적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상당한 기간이 지속돼야 되는 거고요. 지배라는 그 주권 행사라는 거는 국가가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뭐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그다음에 조세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공무원이 나와서 어떤 국가 공무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건물 하나 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그 실효 지배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건물도 어떤 국가 그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관공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물을 짓는 것은 주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반 개인이 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아무리 거기에 뭐 많이 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실효적 지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 지배, 그거는 물리적 지배에 해당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물리적 지배를 실효적 지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효적 지배는 법적인 용어고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살고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 지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 독도에 대해서 주권 행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법을 많이 제정하고 있고요. 또 경찰이 가서 주둔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법으로 또 이 경상북도나 울릉도에 관할이 되고 있어서 주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평화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의 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상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일본이나 혹시 만약에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소가 쉽게 그것을 어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점유권을 쉽게 박탈하거나 쉽게 영유권이 다른 나라에 있다라고 판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실효적 지배는 그런 의미이고 또 물리적 지배라는 의미와는 그렇게 다르지만 또 물리적 지배가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땅이요.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자세한 혹시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뭐지? 무슨 전쟁이었는데? 독도 전쟁? 아니 무슨 자,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본이 자신들의 논리대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알지만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판사님께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뭐 굉장히 많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남이나 만기요람 등의 고문서에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는 1693년부터 96년 사이에 소위 울릉도 쟁기라는 울릉도를 두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도 조선 땅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는 1900년도에 들어와서, 즉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고종 황제께서 칙령을 반포하면서 이 독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분명하게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 이 군수께서도 계속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럼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문서는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고문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붙여야 될 거는, 우리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문서를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 드는 것이 삼국 사기이죠. 삼국 사기에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그 나무 사자로 우상국을 정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한국이 우상국을 정벌한 건 맞다. 하지만 우상국은 울릉도만 포함하는 것이지 울릉도 외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울릉도 외에 독도까지 포함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어떤 거냐? 첫째 세종실록 지리지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그 무릉도와 우산도가 당시에 이제 무릉도가 울릉도고요. 우산도가 과거에는 우산도가 계속 우리는 독도를 계속 우산도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릉도와 우산도가 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고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은 날이면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신라 때에는 모두 우상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즉 무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신라 때는 우상국이었다. 우상국의 범위가 아까 일본이 우상국이 울릉도만 포함되는 것이다. 독도는 포함 안 되는 것이다. 독도까지 포함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라 때의 우상국이라 칭했던 것은 울릉도와 독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칭했던 것입니다. 동국여지승남이나 만기요람에 보면 이 점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상국 땅이다.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과거에는 독도를 한국에서는 우산도라 불렀고 일본에서는 송도, 일본말로 마스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막아놨죠. 근데 일본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산도가 그래 우상국인 건 맞는데 우산도는 여전히 울릉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동국여지승남이나 만기요람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이렇게.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는 바로 독도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를 말할 때는 죽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울릉도를 놓고 다케시마라고 했습니다. 죽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독도를 놓고 송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기요람이나 동국여지승남에 보면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송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우산도는 울릉도라고 주장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게 우산도가 울릉도가 아니라 이 독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면은 울릉도와 그 우산도가 무릉도와 우산도가 서로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은 날이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말대로 우산도가 울릉도라고 하면 무릉도도 우산도고 무릉도도 울릉도고 우산도도 울릉도가 되는 셈인데 여기에 보면 날씨가 맑은 날이면 볼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볼 수 있다는 것은 날씨가 안 맑으면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울릉도에서 지금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섬은 딱 하나 독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여러 가지 의미의 측면에서 우상국에 우산도가 포함된다. 즉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과 이 우산도라는 것이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라는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고문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독도를 울릉도와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상국의 영토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울릉도 쟁계는 어떤 사건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쟁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소송, 뭐 분쟁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놓고 분쟁이 있었다 이런 뜻인데요. 1693년부터 1696년 사이에 소위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던 안용복이라는 인물, 안용복이라는 분께서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안용복이라는 분은 부산 근처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시던 또 통역도 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분들과 그 고기잡이를 하러 울릉도에 갔다가 울릉도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여기 조선 땅인데 뭐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또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서
안용복과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땅으로 그 옥기섬에도 가고 옥기섬 그 섬 도주를 또 만나고 또 시마네현 또 도주도 만나고 또 이 일본 본토에 가서 또 관백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울릉도가 누구 땅이냐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용복은 당시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용복 개인이 어떤 그 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용복으로 인해서 이 한국과 일본 조정 사이에서 이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분쟁이 생기니까 이 우리 조선에서도 이 그 서면을 서신을 보내고 이게 울릉도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일본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아, 이 과거부터 울릉도가 조선 땅이었구나. 그래서 1696년에 일본이 도해 금지령을 내립니다. 즉 자기 국민들한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조선 땅인 울릉도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그 이후에는 처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당시 울릉도가 우리 땅으로 확인받았을 때 그때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 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울릉도는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울릉도는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옵니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속 울릉도는 독도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독도만 별개로는 별 이익이 없는 섬이었고 울릉도를 지칭할 때 항상 독도까지 같이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또 그 직후에 일본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그 부속이 된 그 시말이라는 문서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정관 문서라고 태정관이라는 일본 최고의 그 기관에서 이 당시 울릉도 쟁계를 연구한 결과 죽도와 죽도의 일도 즉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섬이니 유의할 것 이래서 사실상 그것이 그 울릉도 쟁계를 검토하고 나니까 그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했다면 그게 누구 땅이겠습니까? 조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울릉도 쟁계지만 울릉도 속에는 그 독도까지 다 포함된 분쟁이 포함됐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 쟁계라는 것은 그 태정관 문서까지 다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근대에 들어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이제 선포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제국 칙령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예, 그 고종께서 그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그다음에 군청을 태화동에 두고요. 그다음에 울도, 죽도, 석도를 관할하고 그 울릉도에 관할한 사람을 군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심응택이라는 분이 초대 울릉 군수가 됐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통한 국제법적으로 근대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실효적 지배를 통한 주권 행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입법권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렇게 황제가 이 법을 정해서 이 관할권을 명시해서 군수를 세우고 군수의 관할 범위를 울도, 죽도, 석도. 여기서 석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독도를 이제 돌도라 했고 돌이라는 것이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로 독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된 건데요. 이것을 이 한자로 쓰게 되면 석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울도, 죽도, 석도라고 이렇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계속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41호, 이 칙령 41호는 근대 국제법 이론에 부합하는 그 주권 행사, 즉 실효적 지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 석도가 또, 그 독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906년, 1호부터 6년 된 1906년에 그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1905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군수가 놀라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 본군 소속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그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정부에서 독도가 지령 3호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라는 지령을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당시에 독도가 이 심흥택 군수의 관할 안에 있었고 우리가 이 국가적인 행위 속에서 즉 국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관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칙령 41호와 이 심흥택의 활동은 이 근대국제법에 의하더라도 근대국제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국제법적 요건까지 우리가 갖추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알고 계신 거는 있으신가요? 혹시? 네, 서울도 일본에서 뺏겼었다가 다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독도도 우리 줘야지 왜 독도만 가져가려고 그래. 서울도 가져가던가. 그뭐 우리 왔는데 맞죠? 자, 지금까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은 1600년대 초기부터 그 독도를 알고 이용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가문이 있었는데요. 두 가문이 어업을 하는 두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어업을 할 때 도해면허라는 것을 발급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1905년에 시마네현을 자기들이 근대 국제법의 요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입을 했다. 그럼으로써 그 동안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주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그 일본이 어떤 땅을 자기들이 뺏었던 땅을 다 내어주는 과정에서 연합군들이 일본이 내어줘야 되는 땅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의 주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일본이 말하는 그 도해면허가 뭐죠? 도해면허라는 건 이제 건널 도자에 바다 해자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는 면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어업을 허가해주는 어업 허가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볼 근거는 그렇게 자기들의 해석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그냥 다른 일본 국내를 갈 때는 이런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외를 갈 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외를 갔다, 즉 조선 땅을 갔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1600년대 초반이나 뭐 중반에 이런 도해면허가 발급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90년대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를 놓고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결국 우리 땅으로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인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구 땅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근거들은 이미 다 무력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일본 내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905년에 많이 주장하지 이 과거부터 어떤 자기들이 그 땅을 이 독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일본 스스로도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그 가장 확실한 근거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마네현 편입이잖아요. 예. 예, 이 사건이 국제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은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은 이제 1905년도에 무인도인 주인이 없는 땅인 독도를 일본이 제일 먼저 선점했다, 즉 무주지 선점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일본은 무주지 선점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냥 과거부터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걸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건 이제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이제 강치잡이를 계속 허가해 줌으로써 어떤 허가권을 발동했다는 거죠. 국가 주권을 행사했다는 것. 이것을 더 이렇게 어떤
날카로운 공격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1905년 심한해연 편입 일시적인 행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흔히 보듯이 무주지 선점으로 본다면 일단 무주지 선점이라는 거는 무주지여야 일단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05년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주권을 행사해 왔었고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이 무주지 선점은 성립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무주지면 무주지 선점을 통해서 일단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의 주장은 우리가 무주지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무주지가 아니라 이제 조선의 땅이었기 때문에 일단 무주지 선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독도는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근거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잖아요. 예. 이 조약은 어떤 내용의 조약인가요? 그 모든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을 정리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얼마를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또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또는 땅을 어떻게 뺏은 땅을 어떻게 갖다 줘야 될지 이런 거를 정하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51년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항복한 거는 1945년인데 6년 뒤에 체결됐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영토와 관련된 것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것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일본이 한국에 넘겨줘야 될 땅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지만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은 여기를 근거로 독도는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독도는 일본 땅으로 확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45년부터 1951년 사이에 이제 체결됐는데요. 그 6년의 과정 동안 초안이 9번이나 작성됐습니다. 근데 1차부터 5차 때까지는 독도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반환해야 될 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다음부터 로비를 함으로써 6차 때는 명백히 이제 일본 땅으로 일본이 가져갈 땅으로 이제 그 기재돼 있다가 또 다시 또 연합국 사이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7차 때부터 9차 때까지는 아예 이제 독도가 빠져버렸고 지금처럼 이제 아예 독도가 언급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섬이 굉장히 많은데 서해 남해 굉장히 섬이 많죠. 그렇지만 여기에 다 섬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것이 예시이기 때문에 독도도 다 포함된 것이다. 특히 울릉도에는 원래 울릉도 안에 독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울릉도만 적어놔도 독도까지 포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독도가 들어갔다 빠졌다 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경과들을 볼 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뭐 독도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고 판정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기 전에 알아야 할 6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는 왜 우리 땅인지, 일본은 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지에 대해 판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판사님, 앞으로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제 독도에 대해 도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와 강경 대응 중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예, 우리가 과거에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강경 대응을 조용한 외교가 무능하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교통상부의 과거 입장을 보면 그렇게 또 조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일본이 뭐라고 했을 때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고 공식적으로도 항의를 했고 그것은 절대 조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냐 강경 대응이냐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뭐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또 반면 강경 대응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면 일본은 더 이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안 할 거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냐 강경 대응이냐 뭐가 나은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각 국면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외교 뭐 이를테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자극하고 강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강경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때는 강경하게 나가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조용한 외교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을 강경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지만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는 것을 논박하고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냥 뭐 대충 한두 마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분명히 또 똑같은 양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면 할수록 세계 사람들은 야, 일본 사람들은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이구나. 한국 땅이 분명한데 일본이 어거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한국과 일본이 그냥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장훈의 그 독도 그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냥 독도를 인지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라면 그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냥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걸 만약에 김장훈 씨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어떤 그 광고를 했을 때 일본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본 세계 사람들이 아, 저거는 일본 거는 엉터리고 한국 거만 옳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낮고 지금까지 그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보거나 언론을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해외 뭐 어떤 사전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한일이 그냥 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게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누구 땅이냐 하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 땅이 누구 땅으로 한국 땅으로 믿는 사람이 많느냐, 일본 땅으로 믿는 사람이 많으냐, 이렇게 결단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 개최지가 어디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그 역시도 그걸 이제 결정하는 투표 인단을 설득해야 되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전 세계 여론이 그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누구 땅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하듯이 투표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이라고 믿냐 이게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면 알릴수록 우리가 이제 그 분쟁 지역화 되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은 일본에게 더 유리해지고 우리에게는 더 불리해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왜 우리 땅인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99%인데 왜 우리 땅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국에 나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젊은 지금 학생들한테도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교재들을 보면 너무나 국수주의적이고 너무나 우리 주장만 잔뜩 실어놓고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지금 좀 더 좋은 교재가 나와야 되고 저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서 독도 인 더 헤이그 I를 인텔리전스를 다시 출판한 것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좀 더 교재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독도 땅을 한번 밟아야 되지 않겠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통령이 독도를 가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지금 당장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그쪽에서 방문한 것을 자꾸 사례로 들고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와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나중에 더 일본이 어떤 우리에게 강하게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쓸 카드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실익 없이 일본을 이 독도 문제를 크게 이슈화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화시키는데 앞장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차원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국제법이라는 것이 국제법을 좀 양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제법이라는 것은 당장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취직도 안 되고 그냥 외교관이 아니면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는 그래서 로펌에 갔을 때도 쓸 뭐도 없고 뭐 이렇게 그걸 한다고 뭐 이렇게 뭔가 되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안 하고 있고 지금 로스쿨에서도 거의 폐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제법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네덜란드에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와 우리가 처한 입장이 비슷합니다. 자원도 적고 그렇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있고 프랑스, 독일, 또 영국 이런 사이에서 또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외 무역. 왜냐하면 자기 내수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외 무역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법에 대해서 인식이 강대국이 만든 논리고 강대국이 에게 유리해진 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강대국의 입장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같이 접촉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미국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법을 들이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국제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어차피 개인들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 인력을 좀 더 양성하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민간 차원에서는 일단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잘 알고요. 또 독도 교육도 강화해야 될 거고 독도라는 것은 그냥 독도의 문제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독도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나라를 뺏겼을 때 제일 처음 뺏긴 것이 독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독도는 또 국제적인 문제고요. 또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미래의 문제죠. 국제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국제적 문제고 미래의 문제고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 또 일반인들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이 문제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독도를 지키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또 독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분열되고 의견도 쪼개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도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통합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정지하고 실험과 목적을 밝혀라. 반복한다. 즉시 정지하라. 즉시 돌아가라. 경고한다. 더 이상 접근하면 발포하겠다. 경고한다. 발포하겠다. 한국의 구축함들은 동해에서 독도까지 오는데 3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본군을 막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 여러분, 일본은 1618년도에 막부가 울릉도에 대한 도해 면허를 발급하고 독도 도해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부가 도해 면허를 발급한 사실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일본인이 일본 영토를 오가는데 왜 면허가 필요하겠습니까? 울릉도나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출국 시 여권을 받는 것처럼 면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여러분, 도해 면허라는 것은 단순히 울릉도와 다케시마로 건너가는 것을 승인해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권리를 허가해준 것입니다. 즉, 여권이 아니라 영업 허가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 주민들에게 자기 땅도 아닌 지역에서 영업하라고 영업 허가권을 발급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꾸 남의 영토를 탐내는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과 경계를 마주한 나라들과는 모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독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인접한 모든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재판장님, 한국 측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일본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자치단체가 독도의 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출연 독도 법률자문관 정재민, 1인 미디어 미디어 몽구, 연출 전소라, 기획 제작 오디언.